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뭐 나가기로 했죠? 독서 나갑니다. 독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언어, 그러니까 문법까지 끝나면 이제 기출 문제들. 물론 실제 기출 문제는 1, 2차 예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25년도 국가직 지방직 구급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면 논리하고 언어 같은 문제 빼고 나머지 유형들은 과거 문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더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마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확한 방법을 알고 접근법 알고 그다음에 오답을 피하는 요령 같은 것도 익혀야겠죠. 그래서 독서의 기본적인 유형들 10개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정답에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각 유형별로 어떤 풀이 전략이 있는지 그거 먼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일단 우리 요 독서편이 딱 100문제예요. 그래서 잠깐 목차 보시면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출제 유형 전체 몇 개로 나눠놨나요? 10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유형별로 10문제씩 해가지고요. 일단 집중적인 연습은 나중에 이제 스텝 2 단계에서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유형 전략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출제 유형에서 맨 마지막 10번 한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화법과 작문. 이게 뭐냐면 대화 내용 보고 말하기 방식 파악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개요표 관련된 거 아니면 글 고쳐 쓰는 거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개념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내용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이거 다루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죠. 거기 왼쪽 보조단이라 왼쪽 단 아래쪽에 보시면 도식화 기호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문 보고 문제를 푸는 거기는 한데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래서 주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가 우리 약속해서 쓰는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렇게 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핵심어, 핵심 소재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여러 그 인쇄된 책들 보면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네모 표시하기는 좀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핵심어는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라든가 답의 근거는 밑줄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저하고 똑같이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기호는 약속해서 쓰자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이건 주로 이제 범주화해서 설명하는 것들 아니면은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들에 쓰게 될 텐데 물론 실제로는 3가지로 구분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2가지 대립되는 요소 중심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 그 다음에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 해가지고 구분할 때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러한 표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가 학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얘는 뭐냐면 순접, 결론, 풀어 말하기 이렇게 나와 이런 거죠. 우리 왜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 문단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 문장을 유도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결론을 유도하는 부분에 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풀어 말하기는 뭐냐면 즉이나 다시 말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글 읽다 보면 앞에서 내용을 얘기해 준 다음에 즉 다시 말해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세요. 한 번 더 얘기를 해준다는 이유가 뭐예요? 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때, 즉 다시 말해 이런 표지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표지를 체크할 거고요. 특히 즉이나 다시 말해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중요한 앞 내용을 다시 반복해 주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할 때 많이 활용하는 표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복된다는 점에서 핵심 내용, 주제와 관련이 있고요. 조금 더 쉽게 풀어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이 2가지 표현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거꾸로 그리는 거 역접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화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앞의 내용을 뒤집어서 뒷내용을 강조할 때 쓰는 표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표시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식의 표시도 하기는 할 건데 매번 쓰는 표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표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문 같이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예. 보통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 그 2분 이내로 풀어야 되기는 해요.
그죠?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논리 같은 경우는 한 1분 30초, 어휘는 30초 이내,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는 뭐 2분 10초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산술적인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110분 중에 국어에 30분 정도 드리는 게 좋거든요. 그죠?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30분 정도를 평균 시간으로 잡았을 때 다른 국어 시험에 비해서 한 문항당 배분되는 시간이 가장 적습니다. 그죠? 가장 적고요. 물론 지문 길이도 다른 시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그 국어 공부한 게 고등학교 때 아닙니까? 그죠?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뭐 했어요? 수능 국어 공부했을 텐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제시문이 굉장히 어때요? 길죠. 그죠? 우리 그 시험지 보통 A3 사이즈인데 그죠? 그죠. 아무리 짧은 지문이라고 할지라도 거의 이쪽이 차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여기까지 살짝 넘어가죠. 넘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세 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 길이 지문에 세 문제에서 6문제 나오게 되면 이 글에서 체크해야 되는 주요한 정보를 모두 문제화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무원, 특히 9급 국어 시험의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종합적인 독해보다는요.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상당히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체크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수능 국어의 호흡과는 조금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편의상 한 칸 띄고 시작하는 부분에 1번, 2번, 3번에서 단락번호 매기잖아요. 아마 수능 국어 공부할 때는 1문단이 중심 내용 밑줄 치고 2문단이 중심 내용 밑줄 치고 3문단이 중심 내용이 밑줄 치고 그다음에 어휘풀이도 따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주요한 개념들 단락별로 정리를 했을 거예요. 단락별로 정리를 하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조적으로 이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을 했을 텐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예시 문제나 기출 문제 보니까 지문 상대적으로 살짝 긴 거에 길어봤자 이 정도죠. 그죠? 살짝 긴 거에 문제가 2개 붙는 경우가 있기도 하던데 그래도 종합적인 독해가 필요 없습니까? 근데 우리 보세요. 이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긴 지문에 문제가 2개 붙을 때 한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어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내용 분석과 상관없이 어휘 자체를 묻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내용 이름과 상관없이 어휘만 따로 떼어서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문제가 붙는다고 해서 이게 종합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점, 요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할 때 왜 드리냐면 선생님 그러면 수능 국어 문제 풀어봐도 돼요? 수능 국어로 평상시에 연습하면 돼요? 이러는데 썩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인 기초 실력을 닦는 데는 탄탄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호흡을 익히는 데는 썩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2007년부터 2023년 4년까지 9급 독해 문제만 풀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국어 문제 같은 거 풀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습관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공무원 9급 문제에 독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 그거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약간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출신 강사들이 공무원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저도 뭐 한때 수능 가르치긴 했습니다만 그죠? 난감해하는 점이 이런 거죠. 수능 때는 지문을 쪼개서 다 설명하거든요. 다 내용도 이해시키고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시간의 호흡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딱 명확하게 잡아야 되죠. 어차피 실질적으로 문제 하나당 뭐 하나 지문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보고 요구하는 포인트 정확하게 인지한 다음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지문의 정보를 체크하고 정돈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2페이지 넘어가죠. 첫 번째 유형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유형이 뭐예요?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핵심 논지 파악하는 거. 죄송해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할 수 없죠. 나름 최신 컴퓨터인데. 됐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유형이 핵심 논지 파악하는 건데 이 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첫 번째 전략이죠. 그래서 핵심 논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건데, 주제 파악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혼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선택지가 보통 우리 4개잖아요. 우리 보는 시험은. 근데 4개 중에 하나만 본문의 내용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냥 옆도 뒤도 볼 것 없이 그걸 답으로 택하면 될 겁니다. 될 텐데, 이를테면 4개 선택지 중에서 2개 이상의 내용이 제2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아니 둘 다 제2시문에서는 맞는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도대체 뭐가 핵심 논지가 되느냐 이런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읽어보죠. 선택지에서 확인되는 내용 중에서 뭡니까? 제2시문의 내용을 가장 잘 포괄하는 것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치하는 내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락으로 제2시문이 구성되어 있을 때 각 단락,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주제, 핵심 논지가 된다는 거죠. 보통 핵심 논지나 주제 파악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죠? 제2시문을 먼저 읽은 다음에 선택지를 보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2시문에서 핵심 내용 정리하고 선택지 보면서 내가 체크한 핵심을 가장 적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찾는 게 중요하죠. 물론 문제 형태는 뭐 물어보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목이라는 거. 제목이라는 게 결국 그 글에 뭡니까? 그죠? 주제에 들어있는 핵심어로 제목을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보죠. 자, 먼저 1문단 보시면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는 조립하다, 고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의 아르스에서 비롯되었고 예술을 의미하는 독일어 쿤스트는 알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의미의 퀼넨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의미 모두 일정한 목적을 가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면 예술에 해당하는 아트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라는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원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따라서라고 결론 내리고 있죠. 자, 이들 용어는 예술뿐만 아니라 수공이나 기타 실용적인 기술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아트의 어원을 따지면서 이게 뭐뿐만 아니라 예술에다가 뭐까지 포함한다. 실용적인 기술들까지. 자, 예술의 어원과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어원에 따른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예술의 개념일 텐데 얘는 언제부터? 시기. 18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술을 일반적인 기술과 구별하기 위해서 특별히 미적 기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쓰이는 예술의 개념은 뭡니까? 18세기에 들어와서야 정립이 됐다라는 거죠. 이때는 더 이상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의미를 포괄하고 있지 않아요. 실용적인 기술이라는 의미를 포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쪽에 부수적인 정보요. 자, 유용한 것을 만드는 실용적인 기술과 구별되는 좁은 의미의 예술이라는 거, 조형 예술에 국한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적 가치 실현을 본래 목적으로 하는 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문단에서는 뭘 다뤄주고 있는 거죠? 어원과 의미,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18세기 들어와서 그 의미가 실용적인 기술은 배제하고 미적인 의미로만 쓰이게 됐다는 의미의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요, 이 1문단과 2문단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걸 찾아야 할 겁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1번이 나와 있기는 해요. 예술과 기술의 차이. 어떤 거 나와 있나요? 이를테면은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그죠? 예,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들기 위한 실용적인 기술. 그 다음에 예술은 미적인 거 얘기하는 건데 다만 선택지 1번으로 하게 되면은 몇 문단의 내용이 배제가 돼버려요. 1문단의 내용이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2시문 전체 내용을 포괄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예술의 변천과 그 원인, 얘도 마찬가지죠. 변천이라는 건 뭡니까? 달라졌다는 얘기, 변화했다는 얘기인데 2번도 뭘 배제합니까? 1문단의 어원과 의미를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예술의 속성과 종류라는 것, 일단 속성이 부분적으로 언급되기는 해요. 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거,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요, 딴 건 둘째 치고요.
계속 똑같은 거죠. 3번도 뭐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1문단에 어원과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죠. 예술의 어원과 그 의미의 변화 이렇게 잡아야 될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이거든요. 그죠? 예술과 기술의 차이 같은 거 물론 이 문단에 충분히 나와 있기는 해요. 그죠? 예술이라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활에 유용한 것을 만드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죠. 선택지, 그러니까 확인되는 내용 중에서 제시문의 내용을 가장 뭐하는 거? 포괄하는 것이 핵심 논지로 적절하다라는 이 기준을 잡고 있으면 1번은 충분히 배제할 수 있을 겁니다. 의외로 핵심 논지 찾는 문제에서요. 보세요. 4개 중에 하나만 딱 확인되면 이건 거의 초등학생 시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2개 이상이 확인되는 패턴으로 보여주고요. 그죠? 그 중에서 좀 더 포괄적인 것을 찾도록 유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래서 구급시험이. 자, 그다음에 가보죠. 3페이지 바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략 가치군 책으로 볼게요. 자, 사례 자체가 아니라 사례가 뭐 하는 내용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까? 사례가 뒷받침하는 내용이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예시를 든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겁니까? 그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예를 통해서 그렇죠. 쉽고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예 자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예를 통해서 뒷받침하는, 그죠? 뒷받침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장이나 제목이나 핵심 논지 찾을 때 예 자체가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얘도 같은 패턴으로 1문단부터 가볼게요. 일단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네요.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그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요. 제가 이제 풀면서 밑줄 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표시해 드릴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심 문장이 되니까 아니면 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이렇게 한 거고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동물들의 사소한 행동을 살펴보면 자신의 환경을 개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먹이가 그들에게 헤엄치게 만들고 고등동물은 먹이를 구하기 땅을 파거나 포획 대상을 추적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이라고 앞내용 가리키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행동함으로써 뭘 한다? 환경을 변형시킨다라는 게 일단 이 앞부분까지 핵심 내용이 되는 건데 이러한 생존 방식을 흔히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설명한다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접으로 뒤집어주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동물들이 행동하고 환경을 변형시키는 게 단순히 뭐는 아니다. 적응은 아니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환경에 적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요? 그러나라고 뒤집어주고 있죠. 자, 이러한 설명은 생명체들이 그들의 환경 개변에, 그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러면 1문단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체들은 그들의 환경 개변에 어떻다? 능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보세요.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가장 고등한 동물인 인간도라고 해서 동물 중에 이건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시가 되는 거죠. 인간 또한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 동물들에 추가하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생존이나 적응을 넘어서 같은 얘기죠. 환경에 대해서 뭘 보인다? 적극성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인간의 3가지 충동과 관련 지어서요. 그죠? 자, 이런 거죠. 환경에 순응할 수만은 없다. 즉 뭡니까? 인간도 환경에 어떻게 적극성을 보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1문단은 동물들, 생명체들이 환경 개변에 능동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마찬가지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인간이 이러한 생명체, 동물체의 사례로서 뭐 될 뿐입니까? 추가되는 거죠. 1문단에서 강조한 사실을 인간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요. 인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에 대한 얘기? 생명체와 동물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많이 헷갈리지는 않죠. 그죠? 몇 번이 답이 되는 겁니까? 3번이죠. 그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서 좀 엉뚱하게 이제 제가 낸 통계가 언제나 100%의 통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과거의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통계를 낸 거기는 한데 이 문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해 왔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이글 전체의 핵심이 뭐에 대한 설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설명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인간도라고 함으로써 인간도 그냥 하나의 뭐로 처리되고 있을 뿐이다. 사례, 예로 처리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얘기가 이글의 주장, 핵심 논지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1번보다 약간 덜 택하기는 했지만 4번 택한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죠? 근데 인간이 사례라는 걸 인지한다면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그죠? 요 기준 잘 잡아두세요. 그냥 풀면은 풀릴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함정들이 살짝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죠? 훈련이. 제가 이제 요즘에 먹고 살려고 주말에 고등학교 꼬맹이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중에 이제 1학년도 가르치는데 한 수능 초창기 강의할 때 아주 옛날에 제가 그 학원 강사로 데뷔한 게 2001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바 말고 전임으로 그러니까 직업으로 월화수목금토일 다 일하는 거 있잖아요. 뭐 99년 제대하고 나서는 아니 나이가 나오네 이러면 그죠? 다들 나보고 32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왜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무관 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99년 그럴 때는 알바하고 그러다가 2001년부터 전임 생활했는데 전임 한 5, 6년 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고3 전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2006년부터 그러다가 이제 고3도 손 떼고 재수생만 하다가 제가 이런저런 그 몇 년간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이제 주말에 먹고 살려고 그 고등학생들도 강의를 하는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선생님 힘들구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죠? 찰리 채플린이 말했잖아요. 인생은 멀리서 바라보면 희극,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고 다만 이제 그 지난 주말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되게 성실해요. 엄청 성실하고 막 이를테면은 수업이 12시 반부터인데 주말에 아침 9시에 와가지고 막 공부하고 숙제하고 예습하고 막 이런 친구예요. 그리고 그래서 과제로 다 해오는데 얘가 그 저한테 아니고 이제 다른 선생님께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만은 여기 나오면서 하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를테면은 국어, 영어,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은 아예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애가 그랬으면은 괜찮은데 그죠? 이 자식 공부 똑바로 나와 씨 헛소리 하지 뭐 이랬을 텐데 너무나 열심히 하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 그러니까 얘는 균형을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균형을 맞춰서. 그래서 딱 그 친구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생활도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성과 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 공부하고 일정한 생활 패턴 유지하는 거. 이 항상성은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성실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수업 들어야 되는 시간에는 수업 듣고 복습해야 되는 시간에는 복습하고 그죠? 과제할 시간은 과제 이런 거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1학년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데 균형입니다. 균형.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이고 물리적인 균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슷한데 상대적으로 잘하는 과목은 약간 줄이고 그 다음에 많이 해야 되는 과목에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반적인 평균치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나 그 다음에 노력을 좀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5개 과목 중에 국어가 가장 어렵다니까 국어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어도 국어가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균형이라는 게 자, 항상성 균형 이러다가 아주 속된 용어 나오죠.
몰빵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전반적인 평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 것들은 아예 안 하고 손 안 대고 안 되는 것만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몰빵하면 뭐가 유지가 안 돼요?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해나 독서 부분이 많이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우리 요 정도, 그죠? 수업 시간하고 그 다음에 과제 정도는 투자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그 학생이 이것 때문에 이거는 잘 유지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 모든 강사들 선생님들은요. 내 과목만 잘 되면 되지 다른 과목은 알 바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메인 학원들이 있을 때도 항상 그것 때문에 선생들이 저를 뒤에서 욕하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쨌거든 국어를 많이 듣게 해서 뭐라고 이런 거죠. 모든 걸 다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도 정규 수업 말고 오전에 특강 깔았는데 한 달에 5만 원이니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럼 저는 국어 괜찮은데 특강까지 들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 안 들으면 점수 떨어질 텐데. 그만큼 뭐 자신 있어요? 실력 있어요? 뭐 다 맞을 수 있나? 그거 안 듣고? 뭐 이러면서 불안감에 막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는 과목만 많이 하도록 만들다 보면 물리적인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막상 그 친구가 해야 되는 과목에 시간을 덜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격생을 만드는 게 목표지 국어 만점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국어 만점, 공무원 국어 100점 맞으면 딴 과목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라는 규칙이 있다면 저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대신에 한 달에 수강료 나한테 250만 원씩 내요. 내가 국어 100점 못 맞으면 무조건 환불해 줄 테니까. 그죠? 근데 전액 다. 한 달 전에 또 환불이.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이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능이든 아니면은 그 공무원 시험이든 저는 늘상 그런 부분이 너무 갑갑해요. 그러니까 내 과목에서만 나만 아니면 돼라는 그 이기심의 발로 때문에 이런 거죠. 국어로 따지면 일주일에 200문제, 400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막 너무 많은데 다른 거 할 시간이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은 균형이 깨져버리고 항상성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다만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은 전반적인 항상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모자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걔는 선생님 말을 굳게 믿고 시키는 거 다 했던 건데 너무 성실한 학생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죠? 자, 3번 전략 3 봅니다. 역접이나 전환 이후의 내용이 주제가 된다는. 보통 우리가 역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뒷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뒷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방금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표지가 나오면, 하지만 이런 표지가 나오면 특히 핵심 문제 찾는 문제에서는요, 앞 내용이 아니라 뒷내용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것도 문제가 중심 내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그죠? 역접의 표지 같은 거 확인을 해야겠죠. 일단 보니까 첫째 줄에 책 없이도 인간은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그죠? 바로 여기로 넘어오죠.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그러나 라고 역접 표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중심 내용 찾는 것에서는 그러나 뒷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게다가 이 글은 너무나 감사하게요. 어떤 말까지 해주고 있어요? 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야 해가지고요. 이 글의 주제가 이런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러면 책은 희생할 수 없다는 것은 책이 꼭 뭐예요?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비용 문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라고 또 강조하면서 뭡니까?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투입, 훈련 요구,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그러나 이후에 확인되는 내용들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중심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몇 번입니까? 그렇죠. 2번이죠. 독서의 필요성.
희생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많은 것들이 투입되고 습관이 필요하다.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이 뭐냐면 4번이에요.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물론 이게 이제 단순히 실질적인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텐데 여기에 능력의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저 휙 넘어가서 4번으로 가는 건데 다만 똑같은 거죠. 역접 이후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어떤 거 택해야 합니까? 포괄적인 거 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뭘 간과하게 되나요? 책 읽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무엇보다도라는 표지로 또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접 이후의 내용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확인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들이 중심 내용이 된다라는 거, 핵심 논지가 된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괜찮죠? 확인하시고요. 자, 요 기준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런 기준에 예외는 없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봤던 전략 1, 2, 3에 예외는 없고요. 자, 실제 예시 문제나 과거 기출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거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우리 일단 이게 독서 유형 전략 잡는 거기 때문에 정답률이 60% 미만이 되는 문제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답률 60% 미만 되는 고난도 문제는요. 나중에 2월달 정도에 그죠? 파이널 단계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답률 60% 미만 문제가 2007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9급, 7급 통틀어 가지고요. 국회직, 법원직 이런 거 빼고 9급, 7급 통틀어서 비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그 영역을 따지면 20문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내가 막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2007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독서 문제에서 정답률 60% 미만 문제가 20문제 내외예요. 정확히 제가 세보니까 22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문제는 거의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지 평상시 연습할 범주는 아닙니다. 그죠? 자, 봅시다. 4번부터 역시 중심 내용 묻고 있고요. 중심 내용 물으면 바로 지문 보는 게 편하다고 했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자, 플라톤의 국가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언급이 있다. 플라톤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그죠? 우리가 만약 이것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뭡니까? 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통제 조절한다면 뭐 할 수 있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두 가지가 뭐와 뭐라고요? 재물과 그 다음에 대다수가 위험하게 생각하는 성적인 욕망이다라는 그러면 결국에 이제 플라톤의 견해를 통해서요. 재물과 성적 욕망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케팔로스의 대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일단 좋은 삶이라는 건 살짝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삶이기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성공적인 삶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케팔로스는 이 문단이죠. 재물이 많으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어서 좋고 나이가 많으면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물론 재물이 적다고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적다고 해서 성적 욕망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런 거죠. 꼭 반드시 재물이 많아야 하거나 반드시 나이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재물이 많지 않아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재물이 많았을 때 장점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반드시 많아야 한다거나 재물이 반드시 많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재물이 적어도 나이가 적어도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걸 해서 얘기하는 건 그러면 나이가 반드시 많아야 한다거나 재물이 반드시 많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그렇지만이라고 뭐 하고 있어요? 역접 표지 나오죠.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것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역접 이후에 보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이것들로 인해서 재물과 성적 욕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욕망이나 성적 욕망이라도 그죠? 잘 다스릴 수 있다면 낭패를 당하거나 망신당할 일이 거의 없고 플라톤의 이런 지혜는 현재도 여전히 뭐하다? 유효하다. 그러면 결국에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재물과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좋은 삶,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누구나 그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는 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장 적합하게 담고 있는 게 뭡니까? 3번이죠. 그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말 살짝 바꾸고 있는 거죠. 좋은 삶을 산다. 소크라테스는 이 좋은 삶을 뭐라고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예 지시문에 없는 내용은 아닌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요. 그죠? 상대적으로 2번을 오답으로 많이 택했는데 지금 보세요. 재물이 많으면서 나이가 많은 자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아니죠. 물론 재물이 많고 나이가 많을 때 장점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재물이 없어도 적어도 그 다음에 나이가 적어도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이 자체나 재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잘 통제해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얼핏 명확하게 근거 잡지 못하면 2번도 맞는 듯한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분명히 나이가 재물이 적고 나이가 적어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 많이 벌자 나이 먹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근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괜찮죠? 근데 물론 우리가 통제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젊을 때 많이 벌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재물은 많고 나이는 젊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끔 심심풀이로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보는데 뭐 재물은 항상 있잖아요. 그래 잘 맞아요? 나는 왜 안 맞지? 뭐 그래? 그래서 재물은 뭐 맞은 적이 없어. 뭐 특히 로또 번호 같은 거. 뭐 오늘은 어디 가서 로또를 구매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 가서 구매했는데 꼴등도 안 돼요 맨날. 그래? 그런 거 안 믿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씨. 포괄적인 거? 그쵸. 뭐 대강. 하지 말라. 그죠. 뭐 하지 말라는 건 도움되죠. 그게 뭐 일상적으로 또 하지 말아야 될 거기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잘 안 맞더라고. 근데 뭐 기분이죠. 뭐 좋은 말 있으면 그 하루 기분은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애정운 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항상 당황스러운 게 새로운 어디로 가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애정운에. 그죠? 큰일 나죠?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역시 문제는 반복돼요. 핵심 논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자, 가볼게요.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은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이 글 전체의 핵심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핵심 논지가 되는 건 공통점을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차별성을 얘기해 주는 거겠어요? 차별성을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를 구성하는 원리를 안다면 1번과 2번은요. 딱 이거 문제 보는 순간, 문제 보고 첫 줄 보는 순간 뭡니까? 배제되는 거예요. 그죠? 왜요? 1번과 2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지금 이 글은 판타지와 SF의 모두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차별성을 얘기해 주기 위한 거죠. 사실은 핵심 논지를 물어보는 문제 외에요. 뭐 일치 문제나 추론 문제도요. 언제나 그래 핵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지를 구성을 합니다. 답이 되는 선지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 구성 원리를 안다면 그저 1번과 2번은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꼭 이래요. 선생님, 어떤 시험 문제 봤더니 그런 걸로 안 되던데요? 문제를 잘못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인된 시험에서는요. 핵심에서 벗어나는 걸 선지로 그러니까 선지로 구성해서 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강사들이 내는 사설 모의고사는요. 이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공인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차별성은 그러면 어떤 기준 통해서 드러난대요? 낯섦과 뭡니까?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드러난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볼게요.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판타지와 SF 묶어서 모두 새롭고 낯선 것이 등장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자, 근데 이제 판타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결국 판타지에서는 그죠?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SF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에 이처럼 SF에서는 판타지와 다른 범주니까 셈으로 표시할게요.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얘도 뭐 하기는 해요? 그 낯섦을 인정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주는 낯섦을 인정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건 뭐? 이미 알고 있던 것에 끌어들여서 뭐 하는 과정?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판타지와 SF의 차별성은요, 그죠? 판타지는 낯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반면에 SF 같은 경우는 낯설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걸 찾아야 될 텐데요. 자, 선택지 3번 보면 판타지는 새로운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세요, 지금. 판타지 우리가 뭐로 표시했어요? 동그라미. 판타지는 새로운 것보다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판타지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새로운 것인데, 그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걸 뭐 하고 있어요?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3번은 제시문의 내용 자체를 잘못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SF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것보다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가 아니라 SF에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재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 3번의 앞 진술에서 판타지는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한데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날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 차별성 뭡니까? 4번이죠. 그죠? 판타지는 알고 있는 것보다 뭡니까? 그대로 새로운 것이 더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SF는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1문단에서 차별성이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차별성을 명확하게 얘기해주는 진술이 결국과 이처럼이라는 앞 내용을 정리하는 표지를 통해서 충분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핵심 논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문제로 물어보는 게 핵심 논지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요, 그죠? 일치 문제로 변형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타지의 특성과 SF의 속성을 나란히 대조하면서 판타지는 이렇고 SF는 이렇다라고 하면서요,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표시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크게 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등장한 판타지에 해당하는 범주는 동그라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SF, 요거는 세모로 해가지고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을 도식화해두면 문제 풀 때 좀 덜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일치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되니까 거기에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까 우리가 체크하기로 한 거, 대립되거나 크게 둘로 구분해서 얘기할 때는 동그라미 세모로 도식화해서 정돈해 두는 것이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딴 게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거 한 지문만 10분 두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자, 여기서 당연히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은 몇 번이겠어요? 3번이겠죠? 하지만 3번은 우리가 이런 범주화를 이용해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1번, 2번은 세부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이유 아시겠죠? 그죠? 핵심 논지를 묻는 거고 딱 뭘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다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핵심 논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문제 하나 더 보죠. 6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문제 패턴은 똑같아요. 주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뭐 제목, 주제, 중심 내용, 핵심 논지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죠? 많이 쓰이고요. 문제는 똑같고요. 그러면 1번부터 가보죠. 여기서 핵심어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혐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문단에서 혐오라는 거 다루면서요. 그죠? 혐오라는 것은 어쨌든 자체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니까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사항이 있다. 그러면 주의사항이 있다. 이 주의사항이 당연히 이 필자가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대요? 혐오나 증오 이런 것에 뭐 해서는 안 된다?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죠? 그다음에 이 문단에서 역접의 표지 보이나요? 하지만 이렇게 뭐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비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석은 해야 되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본다는 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것을 놓친다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글에서 이 정도 의미를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본적인 것을 놓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죠? 특정 감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특정 그 감정에 집착하게 되면 뭐예요? 손가락만 본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해가지고요.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그죠? 그러면서 자,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으로 사회 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얘는 뭐다? 발현이며 결과다. 그러니까 혐오나 증오라는 것은 원인이 아니라 뭐로 나타난 거다?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증상이고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결과로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학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결과, 혐오라는 결과만 집중하면 안 되고 혐오를 만들어내는 뭐를 봐야 한다는 겁니까? 원인, 이유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혐오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손가락만 바라보는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혐오라는 현상 자체, 결과 자체만 보지 말고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이나 이유를 찾아야 한다. 이게 적절한 주제가 되는 거겠죠. 몇 번이 되는 겁니까?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서 이건 정답률이 높은 문제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 1번이에요. 그죠?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그럴싸해 보이긴 하거든요.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근데 여기서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말라는 거지 인과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인과관계 혼동하지 마라. 혐오나 증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과관계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은 혐오라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혐오가 원인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혼동하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괜찮죠?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글 풀다 보니까 재밌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재밌습니다. 그죠? 재밌죠? 자, 우리 10분 정도 숨 좀 잠깐 돌렸다가요.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죠. 맨날 강요해.